AI와 로봇으로 자동화된 시대에는 전력 비용이 낮은 국가가 제조 경쟁력을 가져가게 될 것이다. 안정적이며 무탄소이며 값이 싼 전력을 확보한 국가가 미래 제조업을 가져가는 거예요. 거기에 원전은 빼놓을 수 없다는 거죠. 여기서 근데 그 질문 드려야겠네요. 원래는 30억 자산가에서 이제는 대출을 포함해서 143억, 대출 빼고 순으로는 한 100억 정도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원래 돈이 있던 분은 아니셨잖아요. 제가 뭐 깡통 2번이나 쳤었고요. 네. 그러면 예를 들면 일반적인 상식선에서는 보통 이제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상위 1%의 그 부자라고 한다면 한 30억 정도거든요. 순으로 했을 때. 30억 정도를 내가 현금을 좀 보유하든 아니면 뭐 안전한 배당 투자를 하든 아니면 그 아파트를 좀 좋은 걸 서울에 다 넣고 나머지 70억을 해도 내가 이전에 투자한 금액보다 훨씬 큰 금액이잖아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내 자산이 늘어나면서 분산 투자를 하면서 한쪽에는 안전자산 나머지 내 큰 비중은 여전히 난 가감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선택을 혹시 할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안 하고 있다면 왜 안 하시고 계신지 가족들도 주변 지인들도 이제 그런 비슷한 얘기 좀 할 것 같아서요. 네. 걱정되는 많이 하시죠. 지금도 어머님은 이제 아파트 사라고 얘기하시죠. 저는 그렇죠. 자산이 이렇게 많지만 부동산이 하나도 없고요. 네. 지금도 월세 살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네. 일반인이 볼 때는 되게 이상하게 볼 거예요. 제가 자산이 한 20억, 30억 사이가 됐을 때 제 친구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돈이 이 정도 있으면 이제 주식 투자 그만해도 되지 않냐? 너 왜 머리 아프게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하냐? 이제 좀 편하게 해도 살아도 되지 않냐?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친구가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사실 목적은 우리 삶의 목적이 돈이라는 거야. 돈이 있으면 주식 투자는 그 돈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 목적을 달성해도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냐. 주식이 네. 뭐 수단이지 목적이긴 좀 애매하니까. 네, 저는 지금도 제가 계좌를 보여드렸으니까 아시다시피 저는 제 재산을 오롯이 주식 투자에 지금 하고 있죠. 네. 그 이유는 저는 이미 계좌 평가액이 주는 거기에 저는 마음이 연연하지 않게 됐어요. 저는 제가 하고 있는 거는 저는 주식 본질 찾기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냥 10억만 있으면 잘 살 수 있어요. 제가 뭐 떼돈을 벌었다고 해서 뭐 슈퍼카를 타지도 않고요. 지금도 뭐 작년에 산 2천만 원짜리 중고차를 지금도 타고 있고. 무슨 차 타시죠? 이제? 넥소 타고 있습니다. 또 우리 두산이 또 수소 사업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수소차를 또 한번 타고 인프라도 한번 경험해보고 그 기술도 체험을 해야 되죠. 네. 물론 이제 차는 이제 앞으로 큰 차로 바꿀 예정이고요. 이미 제가 이제 2번의 깡통을 이제 경험을 하고 그걸 극복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이제 제 자신과의 내면과의 깨달음. 이제 제가 하고 있는 건 즉 본질 찾기 게임을 하는 거예요. 본질 찾기 게임을 저는 잘 하고 즐겁게 하니까 이 돈이 따라온 거죠. 제가 돈을 목표로 했으면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제가 작년에 김 작가 나왔을 때 제가 한 달 만에 20억이 녹았다고 그 얘기 드렸었어요. 맞아. 그거 여러분 버틸 수 그게 돈이 제가 현실의 돈이라고 생각나요. 한 달에 20억이 녹아내리면 여러분 그 버틸 수 있나요? 못 버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한 직장인이 평생 직장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인 금액이죠. 20억이라는 돈은. 근데 저는 이 계좌 평가에게 연연하지 않도록 계속 제 자신을 훈련을 한 거예요. 그냥 이건 일종의 그냥 게임머니, 사이버머니 저는 보는 거죠. 저는 그냥 이 주식 투자라는 본질 찾기 게임, 적정 주가 맞추기 게임을 잘할 뿐이에요. 네. 그걸 잘하니까 돈이 따라온 거예요, 그냥. 그게 재밌으신 건가요? 네. 그래서 지금도 즐겁게, 부동산 투자 저는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즐겁게 그냥, 저는. 제가 잘하는 이 게임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 그냥 게임머니가 계속 쌓이고 있는 거죠. 일종의. 제 자신을 이렇게 훈련을 시킨 거죠. 어떻게 보면 남들은 저 같은 일반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이제 좀 안정적인 부동산을 사놓는 게 안전자산이고 안전투자 생각하는데 대표님한테는 이 주식이 안전자산 같은 거를 보면 되는 자, 그 관점에도 말씀드릴게요. 방금 안전자산이라고 하시잖아요. 네. 자, 우리가 주식을 보면 주가의 변동을 보면 두산만 해도 매년 반토막이 난다고요. 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년 반토막이 났어요. 최근에도 38만 원까지 갔다가 25만 원까지 약 35% 정도 폭락을 했었어요. 이걸 보고 있으면 어떻죠? 위험자산. 네, 위험하다 생각하죠. 그렇죠. 근데 이 회사의 내재 가치, 즉 이 사업의 가치는 어떻죠? 이게 우리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죠. 안 보이죠.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뭐예요? 주가의 변동이죠. 그렇죠. 네.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많이 떨어지면 사람들은 이걸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 주가의 변동에 집중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거에 따라가기 때문이죠. 제가 보는 건 뭐죠? 이 사업의 내재 가치예요. 이 기업의 내재 가치, 이 사업의 가치를. 그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는. 전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기다리면, 내가 좀 더 열심히 하면, 내가 좀 더 노력하면, 내가 좀 더
네. 언젠가는 이 내재 가치에 이 주가가 수렴한다. 그걸 믿는 거죠. 네. 지금 상황에서 제가 믿는 거는 혁신 기술이에요. 미래를 바꾼 혁신 기술. 전 이게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이게 안전한 거. 부동산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왜 우리가 부동산에 대해서 안전하다고 생각하죠? 불패 신화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네, 그건 단순해요. 김 작가님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쭉 우리는 부동산이 계속 오른 것만 계속 봤던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근데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이 시대가 이제 변하는 전 변곡점에 와 있다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우리나라 부동산이 장기간 성장할 수 있던 이유 단순합니다. 인구가 먼저 늘었고요. 그리고 GDP가 계속 올랐죠. 어쨌든 그 중간중간에 부침은 컸었죠. IMF도 있었고, 그렇죠? 글로벌 금융위기도 있었고, 부침이었지만 인구와 GDP가 어쨌든 계속 늘었다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우리나라 상황은 어떻죠? 인구는 줄어들게 되고, 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첨단 제조업이 어디로 가고 있나요? 미국으로 가잖아요, 지금. 현대차가 32조라는 거금을 미국에 투자한다고 하죠. 자, 우리는 지금까지 제 젊은 시절, 제 대학생 때도 굉장히 유행했던 게 해외 유학이었어요. 어학연수.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우리는 글로벌 인재가 돼야 돼서. 왜? 그렇죠. 한국이라는 내수시장이 좋기 때문에. 네. 반드시 저렴한 인건비를 찾아서, 그렇죠? 네. 중국도 가야 되고, 베트남도 가야 되고. 우리는 어쨌든 상품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우리나라의 숙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글로벌 인재로 성장해서 이렇게 글로벌 인재로 이제 성장해서 우리 국가 경제에 뭐 이바지해야 될 그런 이제 생각들이 많았던 거죠. 이제 그 시대는 WTO 체제 안에서 계속 관세가 낮아졌어요. 그렇죠? 우리 초등학생 때 생각을 해보면 우루과이 라운드 이런 게 교과서에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눈이 번쩍 기억나시죠? 진짜 오랜만에 네. 들어보네. 그게 이제 바로 우리는 하나다. 전 세계는 하나다라는 네. 그런 메시지. 해서 우리는 계속 관세가 계속 철폐가 되고 낮아졌죠. 그게 WTO 체제 안에 들어오면서.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았던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죠? 갑자기 듣도 보도 못할 관세라는 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시대가 이제 변한 거예요. 네. 이 변곡점이 온 거예요, 지금. 여기에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우리가 안전하다고 느꼈던 그 자산에 반드시 의문을 제가 뭐 폭락론자, 부동산이 폭락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다. 그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 이번에 또 준비한 얘기는 중국 제조 2025. 이 장면부터는 무슨 얘기예요? 지금 우리나라 경기가 어려운 게 지금 느껴지시나요? 네, 요즘 경기 진짜 안 좋다는 거 네. 많이 느껴집니다. 특히 자영업자들, 그리고 우리나라 중소기업, 네. 지금 속절없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 이유는 우리나라 제조 기업들이 중국이 지금 말도 안 되는 원가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 제조업을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많은 일자리가 중국에 의해서 지금 없어지고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의 첨단 제조업까지도 지금 중국이 강하게 지금 우리가 도저히 우리나라가 생산하는 원가 이하로 밀어내는데 우리가 어떻게 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뭐죠? 그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 실패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그 이야기를 좀 말씀드릴게요. 중국 제조 2025. 이건 중국에서 2015년에 이 전략을 세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목표는 첨단 제조업을 육성해서 중국이 반도체, 전기차, 바이오에서 강국으로 도약한다. 중국에서 독재 국가라고 우리가 많이 비난을 하잖아요. 그러나 생각을 해보시면 이 독재 국가가 뭔가 강력한 리더십을 통해서 정책을 이렇게 장기적으로 육성했을 때 어마어마한 파급 효과가 난다는 거죠. 우리도 과거를 한번 회상을 해볼게요. 박정희 대통령 시대 때. 물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공과사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어쨌든 그때 강력한 리더십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산업국가로 변모하게 되었죠. 어쨌든 중국은 이런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해서 미국, 독일, 일본, 영국, 프랑스, 한국을 따라잡고 역전시키겠다는 이 정책을 무려 10년 전에 수립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국 기업에 대규모 보조금을 지원을 했고요. 외국 기업에는 핵심 기술을 이전하러 압박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2017년, 2018년 우리 LG와 삼성이 중국에 세웠던 배터리 기업에 중국은 배터리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국 기업들에게 몰아줬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애써 키운 이제 인력들마저 이제 이 배터리 공장이 원활하지 못하니까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인재들이 중국의 뭐 배터리뿐만 아니라 반도체까지 그 사람들이 넘어가서 그 중국의 불법 보조금으로 인해서 그 핵심 그 기술들이 성장하게 돼, 육성시키는 거죠. 그래서 독일 싱크탱크 메릭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제조 2025 전략이 성공하면 피해 국가 1순위로 한국을 꼽았던 겁니다. 지금 자영업자분들, 중소기업 대표님들, 이 어려운 상황, 지금 정말 지금 절박한 상황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내려가지 않고요. 원자재, 조달비,
전기요금 모든 게 오르는 상황인데 지금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상황에 지금 처하게 된 거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AI와 로봇으로 생산을 자동화하고 있습니다. 샤오미의 창핑 다크 팩토리가 대표적인 예가 될 건데요. 사람의 개입 없는 완전 자동화된 제조 시설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AI와 로봇으로 실시간으로 품질을 모니터링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있고요. 1초에 한 대 스마트폰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공장을 다크 팩토리라고 부르는 겁니다. 왜 다크 팩토리일까요? 사람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공장에 불을 켜놓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완전 자동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 사용이 최적화가 되고 폐기물이 감축하게 된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았던 시대에는 인건비가 낮은 곳으로 공장이 계속 옮겨갔죠. 그게 중국이었고요. 베트남, 태국이었던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제조 설비들이 그걸로 옮겨갔었죠. 하지만 AI와 로봇으로 자동화된 시대에는 전력 비용이 낮은 국가가 제조 경쟁력을 가져가게 될 것이다. 이게 제가 바라보는 미래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트럼프가 계속 가져오라고 하잖아요. 네. 미국으로 첨단. 네. 그 선봉장이 누구예요? 선봉장. 트럼프 선봉장. 일론 머스크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자동화시킨 사람이잖아요. AI와 로봇으로. 이 큰 흐름을 보이시나요? 이게? 인건비가 비싸서 지금 문제지 만들어만 놓으면 일론 머스크를 선봉장을 내세워서 이거를 미국을 첨단 제조업 육성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트럼프의 정책인 거예요. 네. 중국의 제조업이 이렇게 지금 강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그 이유, 중국의 원전 굴기 정책입니다. 중국은 다른 국가들의 탈원전을 기회로 삼았습니다. 자, 이 자료를 보시면 2011년이면 이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터졌습니다. 그때 이후로 전 세계는 원전 발전을 감축시켰죠. 맨 밑에 이제 하늘색이 유럽이고요. 파란색이 미국입니다. 2011년을 기점으로 계속해서 우하향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맨 위에 중국입니다. 맨 위에가 중국입니다. 어쩌죠? 2011년 기점 오히려 계속해서 지금 증가하고 있죠. 중국은 다른 국가들의 탈원전을 기회로 삼았던 거예요. 원전에 공격적인 투자를 했던 거죠. 지금 이제 원전이 이제 중요한 시대가 됐다는 걸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가 제가 말씀드렸던 그 전력의 안정적이고 값이 싸며 그리고 무탄소인 전력이 이제 그 수요가 그걸 만들 수 공급할 수 있는 기술이 원전이었다는 걸 이제서 다시 깨닫게 된 거죠. 그걸 알게 된 이제 미국은 과거의 정책 실패를 인정을 하고 급하게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이런 차세대, 기존 원전, 대형 원전이 아니고요. 차세대 SMR 사업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대두가 되는 게 미국의 뉴스케일, 엑스에너지, 테라파워, 그리고 오클로가 있어요. 오클로는 이제 샘 알트먼이 직접 대주주로 참여를 하고 있죠. 자, 이런 SMR 이제 디자인 업체들이 이 빅테크 기업들과 다 하나씩 짝을 짓는 거예요.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이 기업들과 다 파트너십을 맺어서 이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간 전력으로 SMR을 키우겠다. 지금 이렇게 짝을 맺고 있고요. 그걸 만들어줄 수 있는,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SMR 대량 생산하는 기술은 두산에너비티가 유리합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많은 디자인 업체들이 있습니다. 마치 반도체 파운드들이 똑같다는 거죠, 지금. 수많은 이제 그 칩 제조 디자인 업체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걸 만들어줄 수 있는 업체는 어디다? 반도체는, 비메모리 반도체는 TSMC. 그리고 SMR은 두산이라는 거예요. 바로 글로벌 넘버원 SMR 파운드리입니다. 앞서서 이제 전 세계에서 탈원전을 진행한 국가, 바로 제조 강국 독일입니다. 지금 독일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화학 자동차 공장이 폐쇄가 되고 있습니다. 폭스바겐 독일 공장을 3곳을 폐쇄를 했고요. 대규모 감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실업자 수가 10년 만에 처음으로 300만 명에 달했습니다.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3년 만에 중도 보수 정당으로 정권이 교체가 됐습니다. 그리고 극우 정당이 2당으로 등극을 했고요. 그리고 새로 당선된 독일 총리가 말하길 가스 발전소를 50개를 짓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탈원전은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본인들의 에너지 정책 실패를 시인을 한 거죠.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은 독일이 원자력 발전으로 복귀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두산에너비티는 생산 설비 투자를 2배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기존 설비 투자 2,100억에서 올해 4,800억을 집행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향후 5년간 대형 원전은 8기, SMR은 60기 수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에서는 글로벌 원전 규모는 현재 396기가와트에서 2050년 되면 916기가와트로 대폭 늘어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제가 알고 있으니까 오늘 폭락했을 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거대 메가 트렌드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같이 폭락한 날 기쁜 마음으로 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전기는 더 필요해지고 원전은 갈 수밖에 없다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안정적이며 무탄소이며 값이 싼 전력을
확보한 국가가 미래 제조업을 가져가는 거예요. 거기에 원전은 빼놓을 수 없다는 거죠. 자, 일론 머스크의 원전에 대한 발언을 보시겠습니다. 원전은 깨끗하고 효율적이며 화석 연료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다. 환경주의자들은 친환경 에너지를 위한 게 아니라 반인간적이다. 에너지를 생산하는 가장 빠른 방법인 원전을 폐쇄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 자연재해에 대한 위험이 없다면 원전은 위험하지 않다. 원전은 국가안보 관점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이건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이 뉴스 기사를 검색해 보시면 일론 머스크가 원전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발언을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말이 핵심적인 게 5번입니다. 국가안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죠. 자세히 보시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있는 자포리자 원전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이 전력에 대한 컨트롤을 움켜쥐게 되죠. 그 이유는 이 전력을 움켜쥐는 순간 상대 적대 국가를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기술이 바로 SMR인 거예요. SMR은 대형 원전을 소형화해서 모듈화했기 때문에 필요한 전력을 즉시 그 땅 밑에 묻어서 즉시 뽑았을 수 있다는 것. 즉, 제가 예상하기에는 미군 부대 밑에 이 SMR이 설치가 되게 될 겁니다. 지금 우리 현대 전쟁을 한번 보시면 미사일 대신에 드론이 날아다니고요. 그리고 현재 살상용 로봇이 이미 개발이 완료가 됐어요. 테스트하는 건 거의 총을 달면은 이 자율주행 기술로 인해서 이 로봇이 총을 가지게 되면 즉시 이제 목표 타겟에 사살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다고요. 그래서 미국이 어떻게든 중국이 AI 산업이 발전하지 않도록 계속 누르는 거야. 어떻게든. 이 차세대 기술을 보유한 국가가 다음 패권을 움켜쥘 수 있기 때문이죠. 이건 제가 2020년도 탈원전에 대한 현업자의 발언을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자, 5년 전이죠. 당시 이성배 두산중공업 노조 지회장입니다. 이분이 인터뷰를 했었어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노조 하면 아무래도 좀 진보 정권과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전혀 이제 진보 정권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근데 이분은 현업자이기 때문에 현업자의 그 심정 그대로를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보시겠습니다. 7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따라 두산중공업은 미리 자재와 설비를 구매했으나 제작 중인 원전 주기기에 대한 대금이 지급되지 않아 부도 위기를 겪게 되었다. 원전 관련 재직자가 7,700명에서 5,000명으로 줄어들었다. 고정비 절감 때문에 신규 채용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퇴직당한 직원들은 어쩔 수 없이 해외로 이직하게 되었고 특히 중국으로 많이 갔습니다. 네, 러시아, 아랍에미레이트 등. 탁상 공론하는 정치인들이 원전 종사자들을 풍력으로 옮기라고 하는데 전혀 실정을 모르는 사람이다. 태양광 풍력 부품은 사실상 중국에서 거의 모두 수입 중이다. 우리는 조립밖에 안 한다. 풍력이 잘 돌아가 봐야 중국 좋은 일만 시켜주는 꼴이다. 탈원전 기간 원자력학과 입학생이 급감했습니다. 그건 당연하죠. 이제 아들이 만약에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탈원전 한다고 외치고 있는데 아들 원자력학과 입학하는 어느 부모가 그걸 찬성을 하겠습니까? 당연하죠. 그래서 지난 탈원전 기간 5년간 원자력학과에 우수한 인재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정말 안타깝죠.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어떤 일을 겪게 되었냐. 한국전력의 심각한 부채 비율 증가입니다. 187%에서 무려 543%로 폭증했습니다. 이게 민간 기업 있으면 이거는 존재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2025년 기준으로 총 부채가 205조가 되었습니다. 2022년 실적을 보시겠습니다. 무려 영업이익이 적자 32조가 나왔습니다. 하이닉스가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대략 30조입니다. 하이닉스가 HBM 안 만들어주면 엔비디아가 거의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핵심적인 기술을 가진 하이닉스가 벌어들이는 1년 이익이 30조라고요. 우리는 잘못된 에너지 정책으로 인해서 한국전력은 한 해만 해도 무려 32조라는 적자를 떠안았습니다. 정말 안타깝죠. 물론 이게 100% 탈원전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고요. 그로 인해서 모든 원자재가 폭등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전력은 원자재를 조달해서 비싼 원자재를 그대로 조달해서 전력 단가를 높이지 못했죠. 왜죠? 정치인이 압박하잖아요. 정치인들이. 그래서 그걸 다 부채로 떠안은 거죠. 그대로. 정말 안타깝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전은 이제서야 부랴부랴 전기료 인상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하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냐? SK, LG화학 등 대기업이 전력을 직접 발전소에서 구매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전력 직접 구매입니다. 이제 한전의 전기가 비싸다는 거죠. 이제. 그러면 이제 한전 입장에서는 어쨌든 부채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전기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고요. 결국 전력 직접 구매가 불가능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고스란히 그 비싼 전기요금을 다 떠안아야 될 상황이 도래하게 됐죠. 저를 이제 많은 분들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요. 그중에서 이제
중소기업 네. 이제 제조하시는 사장님들도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들 지금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특히 전기요금은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도 전기요금은 계속 올라가고 있죠. 실패한 에너지 정책, 탈원전의 후폭풍은 이제 본격적인 시작이라는 겁니다. 첨단 제조 원가 경쟁력을 상실한 대한민국. 산업용 전기요금을 제가 자료를 찾아서 이 그래프로 이제 만들었습니다. 한국은 1kW당 173원입니다. 중국은 116원이고요. 미국은 104원이다. 자, 미국이 이렇게 산업 전기요금이 싼 이유는 셰일가스 덕분이죠. 미국은 세계에서 최고의 에너지 생산 국가가 됐습니다. 그를 바탕으로 해서 트럼프는 자신 있게 외치는 거죠. 미국으로 첨단 제조 가져오라고. 인건비가 문제지만 로봇과 AI로 자동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공장만 세워놓으면 미국이 첨단 제조 국가로 도약할 수 있다. 이게 바로 트럼프가 외치는 거예요. 그 근본 바탕에는 이 에너지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이죠. 우리나라는 어떻죠? 자, 중국에 비해서 대략 60% 비쌉니다. 전기요금. 우리나라가 과연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정말 안타깝죠. 2차 전지 왜 착산이 났죠? LG 구본무 회장님께서는 미래 전기차 시대가 올 걸 예상을 하시고 이 수십 년 전부터 이 그룹에 진짜 전폭적인 자금을 이렇게 지원을 해서 어렵게 육성을 했는데 잘못된 에너지 정책의 실패로 인해서 우리가 제조 원가를 잃고 핵심 제조 기술이 다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재생 에너지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불안정성입니다. 자, 며칠 전에 뉴스에 나왔죠. 스페인 인프라가 마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틀간 기관 시설이 전혀 작동을 못했고요. 최악의 정전 사태입니다. 스페인은 전력의 60% 정도를 태양광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야기하게 되었는지 전력망의 안정성이 저하가 됩니다. 불규칙한 발전량으로 송전망이 과부하가 걸립니다. 이건 너무나 쉽죠. 낮 시간만 하더라도 항상 발전량이 일정하지 않는 게 바로 구름이죠. 그렇죠? 구름을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습니까? 구름의 움직임을?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태양광이 생산하는 전력에는 전력의 품질이 굉장히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불규칙한 주파수와 전압이죠. 과연 이 태양광에서 생산하는 전력을 우리가 반도체 등 고부가 가치 제조업에 쓸 수 있나요? 절대 쓸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조업 국가에서 필요한 이 전력 주파수는 50에서 60Hz입니다. 이건 제가 이제 한국전력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직접 대화하면서 제가 이제 들은 내용인데요. 태양광과 풍력으로 인해서 이 불규칙한 이 발전량과 주파수, 이 전압 때문에 이거를 컨트롤하기가 너무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가 이제 약하게 발전량이 약해질 때는 즉시 안정적인 기저전력을 바로 이제 해야 되고요. 그게 가스 발전이고 원전입니다. 근데 이 신재생 에너지가 또 강하게 할 때는 이걸 기저전력 꺼야 되고 또 이 신재생 에너지가 생산을 못할 때는 이걸 또 켜야 되고 왜 이런 짓을 하냐는 거죠, 도대체. 왜 사서 이렇게 우리나라의 혈세를 퍼부어서 이 불안정한 전력을 생산해서 제조업에 쓸 수 없는 에너지를 생산해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하냐고요. 왜? 신재생 에너지에는 반드시 송배전망 확충이 필요하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서해안을 따라서 이제 전라도 지역에 태양광 풍력이 많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수도권까지 끌어와야 되죠. 그렇게 해야 되니까 송배전망 확충이 필수이고요. 거기에서 많은 또 비효율이 야기가 되고 백업 발전기가 거기 들어가야 되고 ESS 등 대량 전력 저장 장치가 필요로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나라 이제 정치인들이 이제 판을 보세요. 최근에 이제 경선 후보께서는 원전 신규 건설을 반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마다 생각은 다를 수 있죠. 우리는 이제 민주사회니까 충분히 나와 다른 의견을 존중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에너지 정책은 우리나라 민족과 우리나라 제조업 경쟁력에 막대한 이미 영향을 끼쳤고요. 앞으로도 끼치게 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못된 에너지 정책을 선택하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 아버님 세대 그리고 우리 선배 세대들이 어렵게 이룩한 제조 강국의 위상을 잃게 될 겁니다. 그게 다 중국으로 넘어가게 될 거고요. 자, 중국의 현재 상황을 보시겠습니다. 중국은 올해 40조 투입해서 원전을 10기를 또 짓겠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보셔야 될 게 40조를 투입하면 얘네들이 원전 10기를 생산할 수 있다고요. 이거 한 기당 4조 원이라는 얘기예요. 생산 원가. 우리나라 지금 체코 수장이 얼마인 줄 아세요? 10조예요. 한 기에 10조. 비교가 안 되죠. 원전 건설 능력은 중국이 독보적으로 세계 1위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 원전 핵심 설비 100%가 국산화 달성했고요. 이게 우리나라 두산중공업에서 퇴직한 분들이 기술이 그쪽 가서 많이 넘어간 거예요. 이게. 자, SMR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차세대 SMR에 더욱더 개발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30년 전 이건희 회장님께서는 말씀하시길
우리나라 정치는 사류, 관료 조직은 삼류, 기업은 이루다 말씀하셨습니다. 30년이 흘렀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은 인류 기업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경제도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정치는 사류에 머물고 있고 관료 조직의 수준은 여전히 삼류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우리나라 정치인들에 대해서 제대로 심판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이건 동서 갈등을 전 대표적으로 그 근본적인 이유라 생각을 하는데요. 동쪽에는 아무래도 이제 보수당 관련된 이제 후보들이 많이 당선이 되죠. 서쪽에서는 압도적으로 진보당 쪽 후보들이 당선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투표장에 가실 때 그 사람의 과연 그 지역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공약을 보시나요? 그렇지 않죠, 대부분. 그 지역에 밀어주는 그 특정 당에 대해서 전폭적인, 맹신적인, 그렇죠? 충성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무능하고 사류에 머물려 있고 발전을 못하는 거죠. 오래된 권력은 반드시 부정부패와 매점매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과연 어렵게 이룩한 이 경제적 성과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국민 한 분 한 분이 우리나라 현재 상황 그리고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나라 미래가 아닌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한 발언을 하는 정치인은 반드시 심판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 메시지를 드리고자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건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원전 관련 기업으로만 알고 있지만 사실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에 이제 앞으로 큰 성장을 가져오는 또 다른 사업 영역이 바로 가스터빈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제 세계에서 이제 5번째로 가스터빈 국산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제 가스 발전에 엄청난 이제 수주 기회가 열릴 거예요. 이 규모가 거의 원전만해질 겁니다. 지금 트럼프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알래스카에서 생산한 천연가스를 가지고 가라고 계속 압박을 하고 있죠. 특히 이제 미국에서 이제 무역을 흑자를 내는 국가를 상대적으로 계속해서 가스와 셰일 오일을 구매하라고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막대한 가스를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나라 대량의 LNG 캐리어선이 필요한 거고요. 그 가져온 LNG를 바탕으로 가스 발전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이제 두산 에너빌티의 이제 앞으로 미래 큰 성장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2067기가와트 수준에서 앞으로 2040년이 되면 2712기가와트 수준까지 계속 늘어나게 될 거고요. 특히 이제 가스터빈 시장은 거의 독점화가 되어 있습니다. 상위 3개 업체가 독점을 하고 있었고요. 그게 미국의 GE, 그리고 독일의 시멘스, 그리고 일본의 미쓰비시 중공업이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두산이 새로 이제 도전장을 던진 거고요. 지금 상황이 가스터빈,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 가스터빈 수주가 이 상위 3개 업체가 이미 향후 3년에서 5년치가 이미 수주 고관이 꽉 차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가스 발전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해요. 아까도 이제 독일에서 가스 발전소 무려 50개를 짓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이제 거기서 즉 가스터빈을 만들어줄 수 있는 기업이 지금 또 이제 두산밖에 없게 된 거예요. 이제 신규 플레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거기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진 이 가스터빈 시장이 굉장히 이제 커지게 될 겁니다. 이 자료에서 보시면 거의 2029년이 되면 원전 수주 규모만큼 가스와 수소 발전 수주 규모가 커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산은 앞으로 초장기간, 최소 제가 볼 때는 30년 이상의 이 전력이 부족한 시대에 접어들게 됨으로써 앞으로 초장기간 이제 독점적인 그리고 안정적인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그런 성장 회사가 이미 되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이제 장기간 이제 이 회사와 동행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목표는 단순합니다. 최대한 건강하게 오래 살아서 이 기업들과 동행하게 되었을 때 마치 워런 버핏이 그렇죠? 코카콜라 가지고 반평생을 동행을 했듯이 어마어마한 이제 부가 쌓이는 거죠. 그게 이제 그분의 마음이 이제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 주식 투자가 어려웠던 이유는 이런 독점적인 기술을 가진 기업이 없었죠. 대부분이 다 사이클 산업이죠. 반도체, IT, 그렇죠? 심지어 이제 2차 전지마저도 이제 사이클 산업이 된 거예요, 이미. 경기가 이제 꼬꾸라지고 금리가 높으니까 재고가 쌓이니까 다 적자로 돌아서 버리죠. 이거는 그러면 경기 순환 사이클 산업이. 그럼 이거는 그런 영향이 없나요? 없죠. 왜냐하면 자 보세요. 모든 기술의 발전, 혁신 기술의 발전, 심지어 비트코인마저도 AI와 로봇, 전기차, 비트코인 이 모든 것들이 잘 된다고 하면 뭐가 필요하나요? 전기요. 네, 그거예요, 바로. 근데 이 AI 혁신 기술의 투자가 멈출 수 있나요? 절대 멈출 수 없죠. 네. 가속화해. 왜? 여기서 기술을 먼저 선점하는 그 국가가 미래 패권을 움켜쥐기 때문이죠. 그래서 절대 여기서 양보할 수 없는
실상인가요? 근데 이런 원전에 대한 것들만큼 원래 이전에 있었던 건 신재생에 대한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있었잖아요. 이게 전 세계적인 분위기가 좀 다시 살아나면 원전에 대한 관심이 좀 줄어들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그걸 가장 정치적인 환경을 다 배제하고 우리가 중국을 보자고요.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중국이 지금 어떤 에너지 정책을 쓰고 있는지. 제가 두산에 투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저는 중국에서 찾았거든요. 제가 두산에 집중 투자 시장 2021년 초였습니다. 그때 저는 기사를 보았는데 중국에서 무려 원전을 100기를 건설하겠다고 발표를 한 거예요. 2020년도. 그때 우리가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시죠. 그때 코로나 유동성으로 인해서 좀 이제 성장주들이 막 주가가 폭등했었고요. 비트코인도 그때 폭등했었고 테슬라를 중심으로 2차 전지, 전기차, 수소, 풍력 그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연일 막 급등을 했었죠. 그 상황에서 중국이 갑자기 원전을 100기를 건설하겠다고 발표를 했던 거예요. 전 여기서 의문을 많이 가졌어요. 왜 모두가 신재생에 열광하는데 중국은 100기라는 거대한 돈을 투입해서 100기를 건설을 할까? 그거에 대해서 저는 계속 고민을 해봤거든요. 아, 중국은 알고 있구나. 원전이 반드시 필요한 시대가 올 거라는 걸 알고 있구나. 거기에 전 베팅을 했던 거예요.